자, 그래서 154쪽의 우화소설부터 오늘은 고소설론가 작가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우화라는 것은 이제 뭐 이솝우화 이런 거 뭐 아시다시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화 소설은 결국 이 특정 시기의 어떤 사회적 상황이죠. 사회적 상황과 그다음에 인물 유형을 반영한다.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인물의 유형을 반영한다. 이제 우화 소설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첫 번째 줄 나오죠. 동식물이나 사물을 인격화시켜서 그 세계의 일들이 인간 세계의 일인 것처럼 간주되도록 꾸미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화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화라는 것은 이제 동물을 의인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화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54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154페이지. 이제 우화 소설인데, 자,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동물을 이제 인격화시킨다는 걸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을 인격화시킨다. 자, 154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화 소설은 이제 고전 소설의 하위 양식이다. 세 번째 줄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당연히 이제 이 우화는 주로 물론 식물보다는 동물이 이제 주 대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동물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주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우화 소설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동물이 주인공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이야기하지만 동물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인간사를 문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인간사를 문제 삼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화 소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근데 이제 이 우화 소설은 주로 재밌는 것은 쥐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쥐. 거기 보세요. 서대주전이라고 할 때 이 서자가 쥐서자예요. 서대주전 할 때 서 있죠? 쥐. 그다음에 황새결송, 이건 황새죠. 황새결송이라는 것은 황새가 소송을 푼다는 뜻이에요. 맺는다. 그러니까 재판을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까치전 뭐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섬동지전이란 말이 있어요. 섬동지전. 이때 섬은 뭐냐면 두꺼비예요. 두꺼비. 여기다 두꺼비라고 써놓으세요. 두꺼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녹처사연애라고 나올 거예요. 녹처사연애. 이 녹처사연애 할 때 녹은 뭐냐면 사슴이에요. 사슴이 연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섬상자기, 이때 섬도 뭐예요? 두꺼비. 그 다음에 장기, 토끼,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화소설은 154쪽에 그래서 154쪽입니다. 우화소설은 일반적으로 나이 다툼, 거기 이제 154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나이 다툼, 첫째 줄에 거기 번호를 매기세요. 나이 다툼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어른 다툼이 2번. 어른 다툼에다 2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양식 다툼이 3번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154쪽 세 번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154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다툼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이 나이 다툼이라는 것은 누가 가장 연장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나이 다툼이죠. 나이 다툼은 누가 가장 연장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나이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다툼은 누가 높은 위치에 차지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어른 다툼이고, 양식 다툼은 재물을 포함한 양식을 부당하게 취한 쪽과 억울하게 이제 편취당한 쪽이 재판. 이 송사라는 것은 재판이란 뜻이에요. 고전 공부하다 보면 송사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재판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재판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다툼의 유형은,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 다음 중 나이 다툼의 유형에 해당되는 우화 소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나이 다툼은, 자 보세요. 노섬 상좌기, 두껍전, 섬동지전.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섬자가 아까 두꺼비 섬자라고 했죠. 나이 다툼은 전부 다 뭐예요? 두꺼비예요. 두꺼비. 아까 섬이 두꺼비 섬자라고 했잖아요. 두껍전, 섬동지전, 두꺼비죠. 어른 다툼은 장기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전이 대표적이고 또 쟁송과 결부된 어른 다툼, 녹처사, 연회, 황새, 결송, 까치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다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또 재밌는 거는 양식 다툼은 다 쥐 이야기예요. 양식 다툼은 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다툼은 다 두꺼비. 이렇게만 써놔도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양식은 쥐, 나이 다툼은 두꺼비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155쪽을 보겠습니다. 우화소설의 형성과 배경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만들어졌느냐,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화소설은, 자, 그건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우화소설은 거기 이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조선 후기, 이제 상층 사회를 연구를 해봤어요. 학자들이 상층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자, 이때의 그 뭡니까? 향촌 사회의 구조, 그 다음에 사회상, 자, 이런 것을 이제 밀착해서 이제 봤더니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자, 이거죠. 다툼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필기하세요. 변화하고, 그다음에 동요라는 건 흔들린다는 거죠. 자, 변화하고 동요하는 사회상이 반영됐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조선 후기의 상층 사회와 관련된 그런 다툼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의 어떤 다툼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이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해 주세요. 자, 그렇게 좀 필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155쪽에. 그래서 우화의 소설적인 진전은 설화의 소설화 과정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화 소설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우화는 이렇게 나왔죠. 구토설화. 거북이와 토끼예요. 구토는 거북이와 토끼. 쟁년이라는 것은 나이를 다툰다는 거예요. 쟁이 다툴 쟁자거든요. 쟁년, 나이 다툼이죠. 그 다음에 야서온은 들에서 쥐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소송은 뭐 소송이고요. 동물 형태 유래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화 소설은 이제 민간 우화를 가지고 있고 소설화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우화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155쪽에 두 번째 단락에 6째 줄 정도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면 밑줄 좀 치세요. 조선 후기 우화 소설의 형성에는 이처럼 우화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경험에 질량이 무게를 더하게 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던 봉건 해체기의 상황이 작용했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화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조선 후기에 혼란한 사회상 이런 것을 우화 소설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6쪽으로 넘겨보세요. 156쪽을 넘겨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화소설에서는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보세요. 156쪽에 우화소설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우화소설이 사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의 틀 속에서 지배계급, 봉건제도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다. 맞죠? 우화소설은 사람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풍자한다고 나오죠. 풍자. 자,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의 넷째 줄부터 끝에 지배계급이나 밑줄 치세요. 봉건 제도에 대한 풍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자의 풍자 우화소설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구체적인 우위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화소설을 보면 그 정출원의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우화소설. 그래서 우화소설은 인물의 계층적인 성격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농민 중에서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획기적인 발전, 상품 화폐 경제.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부를 획득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의 양상으로 본 우화소설의 양상으로 이제 특징으로 보면
그 밑에는 좀 넘어가고요. 자,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 다툼부터 보겠습니다. 157쪽이요. 나이 다툼. 자, 이 나이 다툼이라고 하는 거 1번 나오죠. 157쪽에 1번. 나이 다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 다툼 뭐냐면 민증가예요. 민증가. 주민등록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호적 신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주민등록의 나이가 짱이에요. 주민등록의 나이가 막 헷갈리면 민증가 하면 끝나요. 맞죠?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나이 다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나이라고 좀 더 필기를 하시면 나이는 상대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투라든가 외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나이 다툼이죠.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나이 다툼은 그런 거다. 자, 그래서 157쪽에 보면 첫째 줄에 쟁년이라는 게 다툴 쟁자의 나이 해년자예요. 나이 다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쟁년 사건은 경쟁담이라는 거죠. 경쟁, 싸우는 거. 자, 아까 상좌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상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높은 자리.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나이 다툼은 주로 뭐와 어떤 동물과 관련 있다고요? 두꺼비. 다 두꺼비예요. 거기 보시면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첫째 줄에 나이는 상대방이 파악할 수 있는 공인될 만한 기준이다. 그래서 이제 외모나 어투 등 그가 드러내는 실체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나이다. 그러나 노섬 상작이 두껍전에서는 뭐예요? 나이를 부정한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죠. 두 작품 모두 토끼가 나서서 좌차를 정한다. 이 좌차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좌차가 뭐냐면 좌차. 앉는 순서예요. 앉는 순서라고 써놓으세요. 좌차란 말 있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에 보면 좌차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앉는 순서를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치는 뭐냐면 이빨. 이의 모양을 보고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금니 나고 막 앞니 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빨을 보고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냐,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냐는 새로운 질문. 그래서 실상 어른 다툼으로 넘겨보세요. 전환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158쪽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확인하는 걸로 마무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민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나이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8쪽에 가면 이제 어른 다툼이라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어른 다툼. 자, 이 어른 다툼은, 자, 여기다 좀 필기를 좀 할게요. 158쪽에 2번의 어른 다툼이죠. 자, 이 어른 다툼은 뭐냐? 나이값이에요. 나이값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어른 다툼은 나이 다툼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이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고려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값이에요. 나이에 맞는 어떤 값을 해라. 이게 나이값이죠. 그러니까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이런 거죠. 우리 그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이에 맞는,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나이 다툼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 다툼이다. 그러니까 이 어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이값도 되고 어른이 되기 위한 덕목이다. 우리가 나이는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 나이가 나이를 먹잖아요. 근데 어른 다툼 뭐냐면 나이를 먹어도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어른 다툼에서는 송사와 관련된 게 많은데 158쪽의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보세요. 송사는 녹처사연회, 황새결송, 까치전, 서대주전, 서동지전에서 핵심적인 사건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송사는 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른 다툼의 이제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9쪽으로 가면 159쪽에 두 번째 단락 좌차 아까 이야기했죠. 앉는 순서 기준 연치 이빨이 이빨.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나이를 확인한 만큼 정돈된 공간이 아니다 이런 말 나왔죠. 그래서 망년교 망년교라는 것은 망년지교예요. 망년지교라고 써보세요. 망년지교를 해서 이 지자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망년회란 말 들어보셨죠? 망년회 해를 잇는 모임이라는 뜻 아니에요? 망년지교. 그래서 그 망년교 바로 밑을 주세요. 나이보다는 내력과 재주를 주장한다 이런 말 있죠. 나이보다는 내력과 재주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이보다는 내력과 재주를 중시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는 어른 다툼인데 어른 다툼에서는 뭐예요? 어른 다툼에서는 거기다 위에다 좀 써볼까요? 어른 다툼에서는 이 송사 재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준 지표로 삼는 거죠. 기준 지표로 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녹처사 연회 같은 경우 녹처사 연회 아까 녹이 사슴이라고 그랬는데 이 녹처사 연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잔치 석상에서 인원 제한하는 거예요. 인원 제한. 그게 이제 녹처사 연회 나옵니다. 인원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60쪽에 이제 보면 160쪽입니다. 거기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황새결송의 송사 재판이라고 그랬어요. 황새결송의 송사는 재판은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그 시골 부자와 그의 재산을 탐내는 친척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뭐냐? 재산 분쟁이라는 거죠. 재산 나누는 거.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쪽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뭡니까? 목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에서 다루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목청 다툼도 이제 그 결론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와? 여기 나오는 어른 다툼과 이 목청을 다투는 것도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부를 했던 게 뭡니까? 거기도 좀 쓰시면, 우리가 재산 다툼, 그 다음에 목청 다툼. 자, 재산 다툼 뭐예요? 누가 오르냐? 자, 목청 다툼은 누가 좋으냐? 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산 다툼은 누가 오르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목청 다툼은 뭐라고요? 누가 좋으냐? 누가 오르냐와 누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재산 다툼과 목청 다툼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까치전이 나왔죠. 까치전. 그 밑에 161쪽에 네 번째 단락 중에 이 까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판으로 본다면 뭘까요? 형사사건이죠. 민사가 아니고. 왜 형사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까치를 비둘기가 떠밀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거니까 형사죠. 이 민사라는 것은 뭐 돈을 안 갚는다든가 이런 게 민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죽이게 되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마지막 단락이 보면 161쪽 까치전에 비둘기가 초청에서 제외된 것을 잔치의 주최자인 까치의 실수로 처리하고 있다. 잔치에 참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겨보시면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또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 게 자, 거기다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162쪽에 나이 다툼과 어른 다툼의 공통점이 뭐냐? 나이 다툼과 어른 다툼의 공통점 이렇게 써보세요. 자,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잔치예요, 잔치. 다 잔치가 나와요. 두 번째, 백호산군인 호랑이는 참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나이 다툼과 어른 다툼의 그런 그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필기해 주세요. 나이 다툼과 어른 다툼의 공통점은 잔치가 있고 백호산군인 호랑이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그 162쪽을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초청에서 제외된 비둘기의 불측한 본심은 까치가 마련한 집을 빼앗고자 하는 흉계로 이어진다. 포항무도한 비둘기의 본심을 알고 있는 까치가 뒤늦게 스스로 찾아온 비둘기에게 상자, 높은 자리를 제공하고 주육, 술과 고기를 대접해요. 노여움을 풀려고 하지만 비둘기에게는 이제 상관없이 까치를 시비하고 비둘기의 행위가 까치 재산을 넘보고자 하는 욕심을 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양식 다툼입니다. 양식 다툼. 162쪽입니다, 지금. 세 번째. 자, 양식 다툼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자, 이게 양식 다툼이죠. 그래서 이제 양식 다툼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에는 서대주전과 서동지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그 이 서대주전 뭐 이렇게 나올 때는 서대주전, 그다음에 서동지전. 여기에 나오는 다 쥐잖아요, 쥐. 그죠? 서자니까. 자, 이 쥐들은 전부 다 어때요? 쥐들 서대주전과 서동주전에서 이 서대주전 같은 경우는 이제 쥐가 배드예요, 배드.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서동지전에서는 쥐가 굿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쥐가 나쁘냐 좋으냐 이런 걸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양식 다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밥그릇을 이렇게 이제 따져서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양식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그 162쪽이 나오죠. 양식 다툼의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작품에는 서대주전과 서동지전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서동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투는 건데, 자, 세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서대주전이 서대주의 절취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서동지전은 다람쥐의 무고를 부각해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잔치 이야기를 또 좀 한다면, 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잔치는 개방된 잔치가 있어요. 오픈시켜. 이거는 나이 다툼이다. 자, 그 다음에 제한된 잔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한된 잔치에서는 첫 번째는 나이를 묻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력과 재주를 따져요. 세 번째는 동료, 같은 부리, 경제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잔치에 대해서 써놓으세요. 개방된 잔치와 제한된 잔치가 있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쥐가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양식 다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화소설의 그런 사회문화적 의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우화소설. 자, 이게 이제 우화소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화소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 이런 건 있지만 이솝, 우화 소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화 소설의 사회 문화적 의의를 보면, 자, 거기 이제 163쪽을 보고 있어요. 둘째 줄 끝에 보면 첫째, 쟁년, 쟁장, 쟁송. 나이를 다투고 또 쟁장이니까 얼마나 이제 오래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다투는 거죠. 쟁송. 이건 재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4쪽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조선 후기는 신분제에 의해서 규정된 양반사족. 그러니까 양반사족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족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족이 나오죠. 그래서 사족과 평천민 계급의 계급적 질서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쭉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조선 후기에 우화소설이 작품이 마련하고 있는 배경은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 현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물을 통해서 의인화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까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65쪽.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설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 네 번째 줄 끝에 두 개의 시로 다른 질서가 엮어내는 평행, 전도, 그다음에 뒤틀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여러분이 공부하신 그 뭡니까 그런 내용 우화 소설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제가 7장에 있는 우화 소설까지 다 설명을 6장이구나. 우화 소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앞을 보면 1장에 대장편 소설이 있었죠. 2장에 1장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2장도 이제 대장편 소설인데 이건 좀 길어서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우화 소설이 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